지금부터 두 인물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석 달 전, 2026년 2월 28일 새벽이었습니다. 이란 전역의 하늘이 갈라졌어요. 미국과 이스라엘, 두 나라가 손을 잡고 동시에 미사일을 쏟아부었습니다. 작전 이름이 두 개였거든요. 미국 쪽은 장대한 분노, 이스라엘 쪽은 포효하는 사자. 같은 작전인데 이름이 다른 거죠.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한 작전에 왜 두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스라엘이 붙인 그 이름, 포효하는 사자. 멋있어 보이려고 붙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유다의 사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사자. 그러니까 이란의 후예를 꺾고 이스라엘이 부활한다는 종교적 선언이었거든요. 군사 작전이 아니라 신앙의 깃발이었던 셈이에요. 이름 하나에도 이스라엘의 진짜 속내가 그대로 담겨 있던 겁니다. 이번 공습은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무려 10년 넘게 준비된 작전이었어요. 10년이요. 강산이 한 번 바뀌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뭘 했을까요? 이란 핵시설 도면을 한 장 한 장 모았습니다. 혁명 수비대 지휘관들, 출퇴근 시간을 기록했어요.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어느 벙커에서 회의하는지까지 다 파악했거든요. 청소부, 운전기사, 경호원의 신원까지 파일로 만들어뒀습니다. 그 자료를 들고 트럼프 앞에 선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비롯해 핵심 지도부 40여 명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정밀 수술처럼 정확하게 머리만 잘라낸 거예요. 군사 용어로 이걸 참수작전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머리를 단번에 날려버리는 작전이거든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시점 말입니다. 왜 하필 2026년 2월이었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란이 가장 약해진 순간을 정확하게 노린 거예요. 2025년 말부터 이란이 어떤 상태였는지 보세요. 화폐 리알화가 바닥을 모르고 떨어졌어요. 빵값이 2배, 3배 뛰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거든요. 하메네이는 물러나라 구호가 테헤란 광장에 울려 퍼졌어요. 정권이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죠. 쓰러지는 나무는 한 발로 차도 넘어진다. 멀쩡할 때는 도끼질을 해도 끄떡없던 나무가 뿌리가 썩고 흔들릴 때는 작은 발길질에도 무너집니다. 모든 싸움의 기본이거든요. 상대가 가장 약할 때 결정타를 날린다. 이번 작전이 정확히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란 해군까지 무력화시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길목이거든요. 이란이 이 해협을 막아버리면 국제 유가가 폭등합니다. 휘발유 가격이 2배로 뛰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 개전 첫날 이란 해군 기지와 주요 군함부터 박살을 냈습니다. 이란이 보복할 카드를 미리 다 빼앗은 겁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노림수가 숨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기습으로 체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세계 최강 정보기관 모사드는 뭘 했냐? 철벽 방공망은 어디 갔냐? 온갖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공습은 그 실추된 자존심을 단숨에 회복하는 카드이기도 했어요. 공습 직후 트럼프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란 국민을 향해 직접 외쳤습니다. 지금이 나라를 되찾을 유일한 기회다. 너희 정권을 너희가 직접 뒤집으라는 노골적인 선동이었거든요. 일국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권을 무너뜨리라고 공개적으로 외친 겁니다. 외교사에서 거의 본 적 없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이상한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미국에는 국가정보국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최상위 조직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가정보원에 해당합니다. 이 기관이 트럼프에게 어떤 보고를 올렸을까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나라 정보기관이 자국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올린 평가예요. 트럼프가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내 정보기관이 틀렸다. 한마디로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누구 말을 들었느냐?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모사드가 가져온 이란이 핵폭탄 조립 직전이라는 첩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정보기관보다 다른 나라 정보기관을 더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비유해 볼까요? 회사 사장님이 자기 회사 직원 보고서보다 옆 회사 사장 말을 더 믿는다고 떠올려 보십시오. 그 회사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직원들 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정보기관 사람들 심정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매일 밤새 분석한 보고서가 휴지 조각이 된 거니까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거든요.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새로운 전쟁은 절대 시작하지 않겠다. 이게 핵심 공약이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끝없는 중동 전쟁에 지쳐 있었거든요. 자식들을 사막에 보내 죽이는 거 그만하자. 그 마음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트럼프가 불과 1년 만에 가장 거대한 중동 전쟁의 사령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동네 어르신이 올해는 절대 술 안 마신다고 새해 다짐을 하셨어요. 그런데 1월이 지나기도 전에 매일 술집 단골이 되셨다면 가족들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술이 아니에요. 가장 독한 술. 한 모금만 잘못 넘겨도 목숨이 위태로운 술. 미국 국민들이 지금 그 가족 심정이거든요. 대체 누가 트럼프의 다짐을 흔들어 놓았을까요? 누가 이 거구의 미국을 사막의 수렁으로 끌고 갔을까요? 그것도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것도 본인이 그토록 싫어하던 그 길로 말입니다. 답은 단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그런데 이 사람이 트럼프를 어떻게 요리했는지 그 과정을 들으시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으실 겁니다. 외교가 아니에요. 거의 심리전 수준이었거든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논 겁니다. 그것도 단 3가지 카드만으로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단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트럼프의 마음을 어떻게 흔들어 놓았는지 이제 그 마크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테헤란이 폭격당하기 한참 전이었습니다. 백악관 집무실 책상 위로 전화벨이 울렸어요. 수화기를 든 사람은 트럼프, 반대편 목소리는 네타냐후였습니다. 평범한 안부 전화처럼 시작됐어요. 그런데 몇 분 뒤 이 전화는 트럼프의 마음에 폭탄을 심어놓은 결정적 순간이 되거든요. 네타냐후가 첫 번째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란이 당신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시작이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위협을 개인화한 겁니다. 미국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본인의 목숨이 걸린 문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감정이 듭니까? 분노, 공포, 복수심.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트럼프 같은 인물에게 이건 직격탄이었어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런 자극에 더 크게 반응하니까요. 마치 평온하던 호수에 돌을 던진 것과 같았습니다. 두 번째 카드가 더 영악했어요. 당신 임기 중에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걸 허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존심을 정확하게 건드린 거예요.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레거시, 우리말로 정치적 유산이거든요. 한 정치인이 임기 끝나고 역사책에 어떻게 기록되느냐. 트럼프 같은 인물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 당신은 이란 핵을 막은 영웅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한 문장에 트럼프가 흔들린 겁니다. 마치 노년의 어르신께 어르신 이름이 동네 비석에 새겨질 수 있습니다라고. 속삭이는 것과 비슷해요. 자기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 싶은 욕망.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거든요. 세 번째 카드는 진짜 무서운 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 동의를 구하지 않고
먼저 군사 행동을 시작해버린 거예요. 외교 용어로 기정사실화라고 합니다. 일을 저질러 놓고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잖아라고 만드는 수법이거든요. 쉽게 비유해 볼까요? 자녀가 부모 허락도 없이 비싼 물건을 사놓고 집에 들고 옵니다. 엄마, 이미 샀으니까 환불 안 돼요. 부모는 돈을 낼 수밖에 없어요. 화는 나는데 어쩔 도리가 없거든요. 네타냐후가 트럼프한테 한 짓이 정확히 이겁니다. 그것도 물건이 아니라 전쟁으로요. 이게 어떤 효과를 냈을까요? 트럼프 입장에서 선택지가 둘밖에 없게 됐어요. 동맹국 이스라엘을 도와주거나 이스라엘을 버리고 친이란 노선으로 가거나. 미국 공화당 지지층 절반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이에요. 이스라엘을 성경의 약속의 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을 버리는 순간 트럼프 정치 생명도 끝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함정에 갇힌 거예요. 네타냐후의 영악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니어 파트너입니다. 자신을 낮춘 거죠. 트럼프의 통제욕을 정확하게 만족시키는 아부였거든요. 주인은 당신이고 저는 따라가는 부하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여기에 미국 내 보수 우익 매체까지 손을 뻗었어요. 이란이 곧 핵폭탄을 터뜨린다. 이대로 두면 미국이 위험하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게 만든 거예요. 미국 국민들 머리에 공포의 씨앗을 심은 겁니다. 일종의 심리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부분은 따로 있어요. 실제로는 정반대였거든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은 네타냐후였습니다. 트럼프는 조수석에 앉아 핸들을 잡은 줄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짚고 갈 게 있습니다. 트럼프 본인의 사정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2026년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코앞이에요. 그런데 국내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어요. 사적인 잡음들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뭐 하나 풀리는 일이 없었거든요. 한마디로 사면 초가였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손쉬운 카드가 뭘까요?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겁니다. 국민들의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는 거예요. 동네에서 부부싸움이 한창인데 갑자기 옆집에 도둑이 든다고 가정해 보세요. 부부싸움은 잠시 멈추고 둘이 같이 옆집으로 달려가게 되거든요. 트럼프가 노린 게 정확히 이거였습니다. 정치 구단들이 위기 때마다 꺼내드는 가장 오래된 수법이에요. 자, 여기에 돈줄도 따라왔어요. 전쟁이 시작되니까 막대한 국방 예산 증액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한때 트럼프와 사이가 멀어졌던 군산복합체, 그러니까 무기 만드는 회사들이 다시 트럼프 주변으로 모여들었거든요. 또 중동 긴장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미국 셰일 오일과 에너지 회사들이 천문학적 수익을 챙기게 됐습니다. 이 회사들이 누구의 핵심 후원자입니까? 바로 트럼프거든요. 여기에 정치적 명분까지 챙겼어요. 트럼프는 이란에 일부러 받아들일 수 없는 협상안을 던졌습니다. 이란이 거절하게 만들어 놓고 거봐, 우리는 평화를 원했는데 저쪽이 거부했잖아 라는 프레임을 짜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평화 협상이 목적이 아니라 전쟁 명분 쌓기용 쇼였던 겁니다. 전쟁을 시작하지 않겠다던 사람이 전쟁으로 가장 큰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에 또 하나의 노림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누가 가장 아팠을까요? 이란만이 아니에요.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아팠습니다. 이란은 중국이 추진하는 거대한 1대1로 사업의 핵심 파트너였거든요. 러시아한테는 든든한 군사 협력국이고요. 그 이란을 한 방에 무너뜨린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가 중동에서 가지고 있던 영향력을 동시에 흩어버린 셈입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과 유대계 유권자들 마음도 챙겼어요. 이들에게 트럼프는 성경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지킨 유일한 대통령이 됐거든요. MAGA 지지층 결집은 덤이었습니다. 한 번의 군사 작전에 이 많은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둘이 한 배를 탄 줄 알았던 트럼프와 네타냐후. 이 두 사람의 진짜 속내가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이 곧 드러나거든요.
한 사람은 끝장을 보고 싶어 하고, 한 사람은 적당히 끝내고 싶어 했어요. 같은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셈입니다. 폭격이 시작되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한 작전이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함께 시작한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두 나라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끝내려는 지점이 달랐어요. 트럼프가 원한 건 단순했습니다. 이란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시는 핵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받아내면 됐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내가 이란을 굴복시켰다 자랑할 수 있거든요. 외교적 승리를 챙기고 군대를 빼는 거죠. 미국식 표현으로 딜입니다. 협상으로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네타냐후가 원한 건 차원이 달랐어요. 이란 정권 자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슬람 신정 체제가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거. 그게 네타냐후가 머릿속에 그린 그림이었거든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체제 붕괴. 영어로 레짐 콜랩스라고 해요. 다시는 이란이 중동에서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이걸 쉽게 비유해 볼까요?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트럼프 같은 사람은 도둑한테 사과받고 다시는 안 들어온다는 약속만 받자. 이런 입장이에요. 일단 일을 마무리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네타냐후 같은 사람은 다릅니다. 도둑이 사는 집을 통째로 헐어버리자. 이런 식이에요. 뿌리를 뽑지 않으면 또 들어온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같이 일을 시작했으니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역사에 깊이 새겨진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적의 핵시설은 새싹일 때 잘라버린다. 이게 이스라엘의 오래된 철칙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원칙이에요. 네타냐후한테 이란과의 타협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패배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은 미국이 평화협상에 나설 때마다 그걸 망가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협상에 나선 이란 인물을 암살한다거나 미국 모르게 또 폭격을 한다거나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군부에게 미국이 만든 휴전 합의서는 그냥 종이 한 장이거든요. 언제든 찢어버릴 수 있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서 정말 황당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미국 부통령 제2디 벤스가 이스라엘과 이란 협상을 주도하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아니었어요. 비행기에서 누구한테 가장 먼저 보고를 했을까요? 백악관 트럼프? 아닙니다. 의회 지도부? 아니에요. 자기 나라 외교부?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타냐후한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것도 매일 아주 자세히요. 미국 부통령이 매일 다른 나라 총리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이걸 우리 일상에 비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옆집 부부가 매일 자기 가정사를 우리 집에 와서 시시콜콜 다 풀어놓고 간다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부싸움 내용, 자식 성적, 통장 잔고까지. 우리는 그저 듣기만 하면서 옆집 사정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옆집 사람들은 자기 가족한테는 그 얘기를 안 해요. 이상하잖아요.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어떻게 알려졌냐? 네타냐후 본인이 폭로했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자랑스럽게 말한 거죠. 벤스 부통령이 매일 나한테 자세히 보고합니다. 미국 행정부가 매일 하는 것처럼요. 이 한마디에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 난리가 났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나 미국 국민이 아니라 다른 나라 총리한테 매일 보고하느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거든요. 회사 부사장이 자기 회사 사장한테는 보고를 안 하고 거래처 사장한테 매일 보고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회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지금 그 꼴이 된 겁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락치도 한마디 강하게 쏘아붙였어요. 합의 직전에 미국이 이스라엘 입김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 미국이 중재자 자격을 잃었다는 비난이었거든요. 트럼프가 협상 테이블에서 내세운 조건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10수년간 중단해야 한다. 이게 누구 요구였을까요? 미국 요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요구를 미국이 그대로 옮긴 겁니다.
앵무새처럼요. 협상 테이블의 주인공이 미국 같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적어준 대본을 미국이 읽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강대국 미국의 자존심에 어떤 상처를 남겼겠습니까? 트럼프 본인이 가장 굴욕감을 느꼈을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네타냐후한테 이 끝없는 전쟁이 왜 필요한지 그 속내를 봐야 합니다. 본인이 지금 부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기습을 막지 못한 안보 실패의 책임도 짊어지고 있어요. 평시였으면 진작에 정치 생명이 끝났을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벌써 총리 자리에서 끌려 내려왔을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게 묻혀버려요. 지금은 나라가 위기다. 정치 책임은 나중에 따지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네타냐후한테 전쟁은 자기 정치 생명을 연장해주는 산소호흡기 같은 거예요. 여기서 네타냐후가 즐겨 쓰는 영업 전략이 있습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할 사람은 나뿐이다. 이 한마디예요. 위기가 클수록 본인이 꼭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먹히거든요. 마치 보험 영업하는 사람이 큰 병 걸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자꾸 강조하는 것과 비슷한 수법이에요. 위기를 키우면 키울수록 자기 자리가 안전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데 네타냐후는 끝나면 자기가 죽으니까 자꾸 불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종이컵에 든 물을 내려놓고 싶고 한쪽은 그 물을 일부러 흘리며 자리를 못 뜨게 만드는 거예요. 잠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두 사람을 들여다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한 침대에서 자도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겉으로는 손을 잡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이 전쟁이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봅니다. 솔직히 요즘 세상을 보면 전 세계가 자기 나라 국익을 가장 우선에 두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동맹이라는 말도 결국 이익 앞에서는 다시 계산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스스로 국력을 키우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주가 한도를 넘어서는 순간이 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트럼프 본인이 그어놓은 선까지 넘어버리거든요. 그 한 사건 때문에 백악관 안에서 이런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저 양반 진짜 미친 사람 같다. 이란 폭격으로 끝났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멈추질 않았어요. 이번에는 옆 나라 시리아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것도 미국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국방부 건물에 폭탄을 쏟아부었어요. 나라의 심장 같은 건물을 박살낸 겁니다. 명분이 뭐였을까요? 시리아 안에서 드루즈족과 베두인족이 싸우고 있다. 우리가 개입해서 보호하겠다. 이런 핑계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이유였을까요? 아닙니다. 주변 나라들을 흔들어 놓는 게 진짜 목적이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기 집 마당에서 끝나야 할 싸움인데 옆집 담장까지 넘어가서 옆집 가구까지 부순 겁니다. 옆집은 자기 일하다가 날벼락 맞은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 동네 회장한테 말도 안 하고 마음대로 한 거예요. 회장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미국 모르게 전선을 사방팔방 넓혀나갔습니다. 마치 화재 진압하러 온 소방관이 옆집 문도 부수고 들어가서 거기까지 물을 뿌려대는 격이거든요.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에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이번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가자지구에 있는 성가족 성당. 이 성당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천주교 성당이에요. 전쟁통에도 사람들이 몸을 피하던 신성한 장소거든요. 노약자, 어린이, 신부님이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군이 이 성당을 폭격해버렸습니다. 신부님과 신도들 10여 명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어요. 군사작전이라는 명분으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분노했습니다. 교황청도 강하게 항의했어요.
가만히 있던 평범한 사람들이 갑자기 죽거나 다친 거니까요. 신앙의 공간을 무너뜨린 이 사건은 인류 양심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트럼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분노했습니다. 그것도 단단히요. 트럼프가 직접 네타냐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강하게 따졌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도 나섰어요. 시리아에서 공습 당장 멈춰라. 군대 빼라. 외교적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호통이었거든요. 그리고 백악관 안에서 무서운 말들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비비, 그러니까 네타냐후 말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모든 걸 망쳐놓는다. 얌전히 굴지 않는 통제 안 되는 아이 같다. 통제 불능이다. 미친 사람 같다. 이런 표현들이 트럼프 행정부 고위 참모들 입에서 쏟아졌거든요. 자,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경고가 나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독주로 이스라엘의 행운과 트럼프 대통령의 호의가 모두 끝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동맹 관계 자체가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미국과 이스라엘의 굳건한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가장 화가 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트럼프는 시리아 임시정부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공을 들이고 있었어요. 경제 제재도 풀어주고 평화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시리아에 폭탄을 쏟아부은 겁니다. 트럼프가 며칠 동안 공들여 쌓은 모래성을 이스라엘이 한 발로 차서 무너뜨린 셈이에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면 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복되니까 미국 안에서 회의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도와줘봤자 저 양반이 다 망쳐놓는다. 이런 분위기가 백악관 복도를 떠돌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참모들이 한마디 보탰습니다. 네타냐후의 정치적 생존 의도가 그의 감각을 마비시켰다. 이 폭주는 결국 그 사람한테 거대한 실수가 될 것이다. 차갑고 싸늘한 평가였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도와주기 힘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미국 안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트럼프를 가장 열성적으로 지지하던 MAGA 진영, 이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건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다. 미국 최하위주의를 위한 전쟁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자기네 지도자한테 칼끝이 향한 거죠. 한솥밥 먹던 식구들이 갑자기 등을 돌리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콘서트장에서 가장 앞줄에서 환호하던 팬이 갑자기 야유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수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겠습니까? 본인의 핵심 팬들이 등을 돌릴 때거든요. 트럼프가 지금 그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헌법 문제까지 터졌어요. 원래 미국에서 전쟁을 시작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도 거쳐야 하고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걸 다 건너뛰었어요. 마음대로 개전을 지시한 겁니다. 헌법적 권한 남용이다. 이런 비판이 의회에서 쏟아졌거든요. 나라 안이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트럼프 본인이 원했던 그림은 따로 있었어요. 자신을 딜메이커로 만드는 것, 협상으로 멋지게 마무리해서 외교 성과를 챙기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네타냐후의 이념적 절대주의와 생존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 이 그림을 망쳐버린 겁니다. 트럼프 본인도 진퇴양난의 가시방석이었어요. 끝없는 중동 전쟁을 끝내겠다. 이 약속으로 표를 받아 백악관에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미군 사상자가 늘어나고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럼프의 정치적 부담이 한계까지 차오르고 있습니다. 50년을 이어온 철통 같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맹, 그 단단한 관계가 한 사람의 폭주 때문에 역사상 가장 심각한 균열을 맞고 있는 겁니다. 친구 사이가 깨질 때 한쪽만 잘못해서 깨지는 일은 드물어요. 두 사람 다 안 보이는 부분에서 무너지고 있던 거거든요. 한쪽은 통제하려 들고 한쪽은 자기 살 길만 찾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큰 그림은 따로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이란 쪽에서도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머리를 잃은 이란이 어떻게 반격을 시작했는지 그 핏빛 카운터 펀치의 정체를 곧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메네이가 사라졌습니다. 핵심 지도부 40여 명이 한꺼번에 무너졌어요. 이란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머리가 한순간에 잘려나간 겁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복하거나 협상 테이블에 나오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란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더 거세게, 더 무섭게 보복을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화가 났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1000년 넘은 율법이 깔려 있거든요. 이슬람 코란에 명시된 키사스라는 율법입니다. 우리말로 풀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누가 우리를 때리면 똑같이 되갚아주는 게 신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같죠. 이란에는 다릅니다. 이란은 종교가 곧 정치인 신정국가예요. 최고 지도자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에요. 무슬림 공동체의 명예와 정의를 대표하는 종교적 심장이거든요. 그 심장이 외부에 의해 박살났는데도 가만히 있는다? 그건 이슬람 율법 자체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이란 정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쉽게 비유해 볼까요? 문중에서 가장 큰 어른이 외부 사람한테 큰 봉변을 당했어요. 그런데 집안 식구들이 가만히 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하고 고개만 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문중이 앞으로 동네에서 어떤 대접을 받겠습니까? 권위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란 신정체제가 직면한 상황이 정확히 이거였어요. 종교적으로도 더 무거운 의미가 있거든요. 이란이 키사스를 외면하면 뭐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지도자가 신의 율법조차 못 지킨다. 이 한마디가 정권의 뿌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종교적 정당성이 무너지면 신정체제는 그 순간부터 빈 껍데기가 되거든요. 게다가 내부 사정도 있었거든요. 이란에는 혁명수비대라는 강력한 무장 조직이 있어요. IRGC라고 부르거든요. 신정체제를 지키는 핵심 군대입니다. 이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어요. 자기네 지도자가 살해됐는데 정권이 미적거리면 IRGC가 가만히 있을까요? 안 그렇거든요. 임시 지도부 입장에서는 보복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먼저 움직였어요. 미사일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자살 폭탄 테러도 감행했고요.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도 가세했습니다. 이슬람 세계 전체에 대한 선전포고로 본 거예요. 종교 전쟁의 성격이 더해진 겁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곳이 또 있어요. 예멘의 후티 반군입니다. 홍해와 아덴만 일대에서 서방 상선을 향해 미사일을 쏘기 시작했어요. 군함도 표적이 됐고요. 이게 왜 무섭냐? 홍해와 아덴만은 전 세계 무역의 핵심 통로거든요. 한국 수출품도 유럽 가는 물건도 다 이 길로 다닙니다. 후티 반군 미사일 한 발이 우리 일상까지 흔드는 거예요. 이란은 영리한 카드도 써요. 압도적인 미군과 정면으로 붙으면 자기네가 부서질 걸 알거든요. 그래서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을 흔드는 겁니다. 사이버 공격을 퍼붓는 거예요. 곳곳에서 작은 테러를 일으키는 거고요. 큰 코끼리한테 모기떼가 달려드는 격이거든요. 한 마리 모기는 죽일 수 있어도 1000마리, 10,000마리가 한꺼번에 달려들면 코끼리도 미쳐버리잖아요. 여기서 정말 묘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같은 순위파 걸프 국가들. 이들 반응이 진짜 흥미로워요. 겉으로는 긴장 완화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어땠을까요? 시아파 맹주 이란이 무너지는 걸 내심 반기고 있었어요. 사실상 미국과 이스라엘 편이었던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다. 사우디는 자국 영공으로 날아오는 이란의 보복 미사일 수십 발을 미리 요격했거든요. 손님이 우리 집 마당으로 던진 돌을 우리가 받아준 격이에요. 누구를 도와준 거겠습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죠. 이게 외교의 진짜 모습입니다.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면서 손으로는 적의 적을 도와주는 거예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시리아와 관계 회복을 도모하던 주변 아랍국과 튀르키예, 이들이 이스라엘의 시리아 무단 공습에 강한 분노를 쏟아냈거든요. 같은 종교, 같은 문화권 사람들이 폭격당하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우디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전쟁이 길어지면 자기네 석유 시설이 다음 표적이 될 수 있거든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이스라엘과의 수교 논의를 중단했습니다. 미국, 중국, 이란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모호한 자세를 취했고요. 어느 쪽으로도 너무 기울지 않으면서 실리를 챙기는 중동의 균형자 역할을 고수한 거예요. 그러는 사이 이란 국민의 반미 감정은 폭발 직전입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로 미국을 대악마라고 불러온 사람들이거든요. 수십 년간 뼛속 깊이 새겨진 감정이에요. 그게 이번 공습으로 임계점을 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협상이라는 단어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무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중동을 넘어 전 세계 지하디스트, 그러니까 이슬람 성전주의자들의 운동에 불이 붙은 거예요. 미국과 이스라엘 시설을 노리는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위협이 전방위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화약고에 불씨가 떨어진 격이거든요. 전쟁의 불길이 호르무즈 해협까지 번지면서 국제 유가가 치솟았습니다. 안전자산인 금값도 같이 폭등했어요. 글로벌 실물 경제가 직접 타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보복이 보복을 낳고 그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부르는 악순환의 사슬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트럼프가 그렸던 큰 그림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양대축으로 한 새로운 중동 안보 질서. 그게 그의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복과 보복이 꼬리를 무는 사슬 속에 모든 게 알 수 없는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대한 사건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강대국들이거든요. 중국과 러시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우리나라, 한국에는 어떤 청구서로 날아오고 있을까요? 그 진짜 충격은 곧 이어집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누가 가장 바빠졌을까요? 중국과 러시아였습니다. 두 나라가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주권 국가 지도자를 살해한 일방주의 범죄다. 유엔 헌장 위반이다. 강하게 규탄했거든요. 그런데 말로만 그랬어요. 정작 이란을 군사적으로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 속내가 따로 있었거든요. 전쟁이 터지면 국제 유가가 오릅니다. 러시아는 세계 3대 산유국이에요. 중국도 에너지 수출에 무관한 나라가 아닙니다. 유가 상승만으로 막대한 돈이 굴러들어와요. 거기에 미국이 중동에 발이 묶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의 시선이 분산되거든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중국은 대만 해협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전쟁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입니다. 이게 강대국의 진짜 외교거든요.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고 손으로는 돈주머니와 영토를 챙기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외교라는 게 사실 이런 모습이거든요. 특히 중국이 영리합니다. 2026년 4월에 미중 정상회담이 잡혀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주도권을 쥐려고 글로벌 공급망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외교적 셈법에 집중했습니다. 마치 도박판에서 내 패는 안 보여주고 상대 패만 읽는 노련한 도박꾼 같은 모습이에요. 서방 동맹국들도 분열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는 미국 작전을 전폭 지지했어요. 그런데 스페인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도 미국의 작전 방식에 동의하지 못했고요. 트럼프 2.0 행정부의 거침없는 일방주의 외교가 결국 대서양을 사이에 둔 동맹의 결속을 풀어버린 거예요. 한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명절마다 다투다가 갈라서는 모습 같습니다. 여기서 진짜 등골이 서늘해진 나라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바로 북한입니다. 이란 수뇌부가 외과 수술처럼 한 방에 잘려나가는 걸 평양 지도부가 봤거든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다음은 우리 차례 아닐까? 즉각 핵 반격 시스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걸 비유하면 옆집에 도둑이 들어 한 가족이 변을 당하자 자기 집 자물쇠와 보안 카메라부터 다시 점검하는 격이에요. 평양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비핵화 협상은 무용지물이다. 핵무기 고도화의 명분이 더 단단해진 거죠. 2026년 3월에 거론되던 트럼프의 북미 대화 제안. 이걸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어요.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군사적 밀착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이야기로 와봅시다. 그럼 우리나라는요? 한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직전에 한마디 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상을 즐기십시오.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차단하는 메시지였어요.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했고요. 전략 비축유, 공동 비축과 방출 체계도 가동했습니다. 물가 관리, 유류세 탄력 운용, 실시간 공급망 모니터링까지 비상 대응 체계가 풀가동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국제 유가가 한 번에 치솟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 주유소 가격도 바로 따라 오르거든요. 휘발유 1리터당 수백 원이 더 붙는 건 시간 문제예요. 자동차로 출퇴근하시는 분이라면 한 달에 기름값으로만 5만 원에서 10만 원이 더 나가게 되는 거고요. 1년이면 100만 원 가까이 그냥 증발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끝이면 다행이에요. 도시가스 요금도 같이 오릅니다. 겨울 난방비가 한 달에 몇만 원씩 더 나오게 되거든요. 4인 가구 기준으로 1년에 가스비만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더 빠져나가는 거예요. 통장에서 소리 없이 사라지는 돈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해상 운임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같이 뜁니다. 식탁에 오르는 밀가루, 식용유, 커피, 과일까지 다 영향을 받거든요. 마트 한번 다녀오면 영수증 끝자리가 부쩍 늘어나는 걸 체감하시게 될 겁니다. 한 달에 식비로만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가정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 큰 타격이에요. 식당이라면 식자재 도매가가 줄줄이 오르거든요. 그렇다고 손님한테 가격을 그대로 넘기기도 어렵잖아요. 한 달 매출에서 100만 원, 200만 원이 그냥 비용으로 빠져버리는 식당들이 줄을 잇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자녀 세대의 일자리거든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글로벌 물류가 마비되면 기업들 실적이 흔들립니다. 채용문이 좁아지고요. 자녀들 첫 직장 구하는 길이 더 험난해지는 겁니다. 이걸 한 가족 단위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휘발유 값에서 1년에 100만 원, 가스비에서 30만 원, 식비에서 100만 원 더 든다고 가정하면요. 4인 가구 기준 1년에 230만 원 정도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 학원비 한 달치, 두 달치가 통째로 증발하는 셈이거든요. 중동에서 미사일이 날아갈 때마다 우리 통장에서 돈이 같이 새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단기에 끝날까요? 아니면 끝없는 장기전이 될까요? 트럼프가 큰 소리쳤던 4~5주 내 종전이 실패하면 미국은 다시 중동의 거대한 수렁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늪이거든요.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통제를 벗어나는 이스라엘. 그 모순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50년 동맹의 파트너십이 통째로 재편될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어요.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그려질지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타냐후의 냉혹한 정치적 생존 본능, 트럼프의 철저한 이해득실 계산, 이 두 가지가 얽혀 만들어낸 이 전쟁이 과연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킬지, 그 결말은 우리 모두의 일상에 직접 청구서로 날아오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소회를 한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